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준의 두 번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떤 프로그래밍 강좌에서든 다루게 될 첫 번째 내용인 변수, 그리고 또 거기 저장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저장 포인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 어딘가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사실 데이터 어디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 그 데이터, 어떠한 특정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포인터에 대한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제 그것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사이에 등호를 넣어주면 이제 그것이 변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변수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 컴퓨터는 그 변수의 이름이 지정하는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 매우 아주 인문학적이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수의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지을 수 있습니다. A, B, C 혹은 뭐 철수, 민수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도 붙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근데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2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만약에 그 2가 사과 2개를 얘기하는 것인지, 배 2개를 얘기하는 것인지, 사람 2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기 2kW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는 사실 그 데이터 자체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처음에 입력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혹은 다른 개발자를 위해서, 혹은 개발하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 변수의 이름이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떤 꼬리표로 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붙이실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 파이썬에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 자료형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자료형들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열, 그 다음에 실수, 정수, 그 다음에 불림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 거짓값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형들은 사실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연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글자가 문자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어떤 문자열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강좌에 모든 걸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나중 자료 강좌나 혹은 과제 혹은 연습 문제에서 그러한 자료형들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들의 연산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료형들의 연산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또 더하거나 빼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작용들을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 2, 3을 얻었을 때 1, 2, 3의 평균을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1, 2, 4의 합을 알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들의 어떤 곱셈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뭐 각각은 아무래도 뭐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의 평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사이즈, 예를 들어서 사과가 1개, 2개, 3개가 있으면 전체 6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곱셈이라면 1m, 2m, 3m 각각의 변이 1m, 2m, 3m인 직육면체의 이제 부피를 알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연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문자열, 정수, 실수, 참, 거짓값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자료들을 어떤 컴퓨터의 메모리 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메모리의 위치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위치의 어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의 개념이 바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렇게 조그마한, 그러니까 그 어떤 지도가 만약에 메모리라면 이제 변수는 그것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처음에 특정을 짓고, 그다음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 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떤 상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그렇게 틀린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좀 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저처럼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그 앞서 보신 그 첫 번째 강좌에서 보셨던 것처럼 콜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 요 버튼 누르시면 요 블록이 이제 요 블록만이 시동이 됩니다. 근데 이 시동이 지금 빨리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연결 중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 마우스를. 잘 안 되네요.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할당이 돼서 이제 이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을 하게 되면요, 앞서 클릭한 블록들의 결과 값들이 그대로 전승되어서 두 번째 블록을 누르면 A가 정의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A의 내용이 여기 출력이 됩니다. 참, 여러분들 좀 더 보기 쉬우시게 좀 더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다, 이게 그 문자열을 이제 A라는 그 상자 안에, 혹은 이런 A라는 좌표를 표기해서 이제 빨리 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변수에 이제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면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블록을 눌러보면 헬로 월드였는데 헬로 카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A에 있던 것이 이제 다시 덮어 씌워진 겁니다. 덮어 씌우면 메모리도 아끼고, 그래도 기존의 데이터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또 크게 상관이 없겠죠. 보통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변수들은 뭐 단순히 문자열, 숫자, 혹은 뭐 실수, 뭐 참거짓 이런 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게 리스트 정도인데, 사실 이 변수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의 몇 기가바이트짜리 표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그런 것들,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램이 가득 차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 메모리 중에서 주 메모리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주 메모리에 그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몇 기가바이트짜리 데이터가 A에 저장되어 있었으면 그걸 다 쓰면 A에 또 다른 걸 덮어 씌워서 그 데이터를 지워주면 아무래도 그 메모리 효율이 더 좋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메모리 덜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도 많이 논의가 됩니다. 이제 그건 분석이나 알고리즘 개발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은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연습 문제 1-1을 조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조금 더 액티브한 시청자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이 파일에서 이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손을 대볼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B를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이 토란 사촌이라는 이제 덮어 씌우기를 지워버리면 이제 결과값이 이제 감자형과 감자 동생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까요? 아이고, D를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형과 대표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자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형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볼 건데요.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제 정수 및 실수, 문자열, 그리고 불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정수와 실수의 관계는 되게 오묘해요. 이 두 개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인간 편리에 좀 더 맞추어서 이걸 나중에는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약에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보통 결과값이 실수이니까요. 정수인 경우는 드무니까 실수라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실수 결과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12를 5로 나누면 다른 언어에서는 2가 나와요. 그 몫인.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정수의 실수로 자동으로 바꿔서 2.4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엄청난 양의 코드 나올 텐데요. 이제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제 C하고 D는 이제 15하고 3이니까 더하면 18, 빼면 12. 그쵸? 그 다음에 곱하면 45. 그 다음에 나누면 이제 딱 나눠 떨어지네요. 이 독특한 숫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몫은 이제 15에서 3을 나누면 나머지가 5고 몫이 5고 나머지가 제로죠. 그러면 이 표시를 이렇게 한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도 가능하고요. 제곱은 별 2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평범한 그냥 그 부등호 기호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수학에서 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C가 D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는 이 이꼴 표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어떤 변수를 정의할 때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맨 먼저 나오면 그러면 항상 이것이 어떤 정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등호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두 변수 안의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구나 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순서와 상관이 없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순서를 꼭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이 보이는데요. 이 대소관계를 하게 되면 이 값이 이 부등식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true, false로 나와요. 이건 나중에 다루게 될 불린 값인데요. 사실 불린 값은 그 자체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true 그 자체만 쓰이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연산의 결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보통.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문자열을 볼게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다크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있거든요. 한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보통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어를 먼저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이제 비슷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문자열을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열을 like, dark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붙여버리고요. 더센 표시는 약간 달라요. 뺄셈은 불가능합니다. 뺄셈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반복하는 것도 가능해요. 문자열을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라이트 예를 들어서 C를 10번을 곱하면 이제 라이트가 10번이 중복돼서 여러 번 반복돼서 출력이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요. 그 다음에 L이 C 안에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true가 뜨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Q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false가 뜨죠. 네, false가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 대소관계로 왜 적혀있냐? 이거는 슬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C라는 거예요. 라이트에서
제로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LIG가 나왔어요.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두 번째까지냐? 슬라이싱에서는 맨 마지막 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맨 마지막 수를 제외한 그 범위가 출력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자, 유니코드라는 그 컴퓨터가 인식하는 문자열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가 그 알파벳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일정한 순서를 매겨서 그 각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의 순서대로 이제 그 문자의 순서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숫자, 그러니까 A라는 숫자를 저장할 때 이제 이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16진법을 불러와서 유니코드랑 대조를 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문자열 C라는 것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고 숫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1대1 대응되는. 근데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제 light는 L로 시작하죠. 근데 D는 dark로 시작하죠. D로 시작하죠. dark는 D로 시작하죠. 알파벳 순서상 유니코드도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이고요. 그래서 D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D가 더 작은 것이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C는 예를 들어서 책이 이게 우리 도서관 책이 꼽혀있는 걸 생각하면 L은 더 멀리 있겠죠. 다크보다 더 내가 다 D 쪽에 있으면 L은 저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 값이 더 크겠죠. 그 거리가 처음에 A보다 더 거리가 멀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작거나 같다고 하면 앞에 게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같은 게 이거는 같다고 하는 건 좀 대소관계랑 다른 게 두 개의 문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대소 문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이 빠른가를 보면 D가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이제 더 늦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가 더 빠른 거죠. C가 대문자가 더 빠른 거죠. 그 값이 그 유니코드 순서가 D.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니코드 순서는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끔씩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알파벳 순으로 해라, 가나다 순으로 해라, 혹은 번호 그 문자열로 된 숫자 번호 순대로 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유니코드 순으로 정렬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니코드는 이제 어떤 것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대문자 먼저, 소문자 뒤로, 그 다음에 A, B, C, D 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불린 값이라는 건 이제 참 거짓인데요. 이게 불린이라 불린 이유가 이제 수학 논리학에서 이제 불논리라는 수리 논리학적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진리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별건 아니고 어려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참 또는 참이면 이제 참 또는 참이면 참 또는 거짓이면 거짓 또는 참이면 참, 거짓 또는 거짓이면 거짓.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참 그리고 거짓은 거짓.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또는이 들어가면 or가 들어가면 이제 둘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and가 있으면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을 붙이면 이제 반전이 돼요. true면 false, false면 true. 이런 논리적인 개념들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연습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연습 문제에 이제 정수 실수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문자열과 이제 불린 값을 동시에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되게 긴 숫자인데 이제 끝이 엄청나게 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A 불이라는 걸 만들어주고요. A 불은 P in A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다룬 그 대소문자 그 문자열에서의 in이 되겠죠. 포함 여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불은 P in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둘 중 하나라도 있는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print A 불 or B 불 이라고 하면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나올 것이고, 둘 다 없으면 false가 나오겠죠. 보아하니 이제 둘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 하나가 이제 있었던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B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를 해보실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그 자유자재를 멈출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깜빡하고 시간을 못 드렸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멈춰서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다뤄볼게요. 봅시다. 좀 문제가 복잡한데요. ABC에는 이제 지난 3일 동안 한 직원의 컴퓨터가 그날 동안 켜져 있던 시간의 초라 적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키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끈대요. 근데 여기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요. 타임이 15시에서 17시, 즉 오후 5시에서 9시를 빼면 지난 시간수가 나오죠. 시간수에다 분을 곱하면 60분을 곱하면 분 단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60초를 곱하면 다시 초 단위로 바뀌죠. 그럼 타임에는 이 컴퓨터가 원래는 항상 켜져 있는 시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초 단위 시간이요. 근데 점심 시간 동안 컴퓨터를 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풀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잠시 끄시고, 잠시 그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잠시만 기다릴게요. 네, 이전 타임에 대해서, 이 타임을 이용하는 방식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타임에서 이제 A에다가 이제 타임 마이너스 A를 해주면, 그러면 3일 전에는 얼마만큼 점심시간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으면 이제 최대로 타임만큼의 초가 흘러야 되는데, A, B, C는 뭐 그만큼 안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변경해 봅시다. 그 다음에 C도 타임 마이너스 C. 자, 근데 평균 점심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 평균 어떻게 구하죠? 이제 mean이라고 할게요. 평균은 이제 A와, 이게 가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가로를 안 붙여주시면 고장이 납니다. 그 컴퓨터가 잘못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마지막으로 이제 mean이 이제 25분 넘는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왜 그런가요? 초 단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60으로 나눠준 몫이, 이제 초 단위는 버리는 거니까요. 이제 60으로 나눠준 몫이 이제 25를 넘으면 이제 평균 점심시간 25를 넘는지 알 수 있죠? 보니까 넘네요. 정확히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저도 문제를 낼 때는 뭐 계산을 딱히 하고 낸 건 아니라서 작동 기재만 한 것 같아서, 아이고 뭐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60에 나와줘야 되네요. 아이고, 이 직원분께서는 이제 점심 드실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신 것 같네요. 41분 동안 평균 41분 동안 점심을 드셨네요. 하여튼 25분보다 확실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이제 직원들 인권이 지켜졌는지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켜졌군 이러면서 이제 체크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체킹은 안 하겠, 이렇게 간단하게는 체킹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체킹 방식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2강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